1월의 마지막 날, 하늘은 회색 담요를 깔듯 무겁게 눈을 뿌렸습니다. 강도연은 검은색 롱코트 깃을 세우고 묘지 입구에 섰습니다. 손에 든 국화 다발이 차가운 바람에 흔들렸어요. 오늘은 아들 준서가 세상을 떠난 지 딱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 왔구나. 도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눈 쌓인 묘지는 고요했어요. 발소리만 뽀드득 뽀드득 울렸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대기업 상무로 일하며 쌓아온 위엄이 걸음걸이에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준서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은 도연은 국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준서야, 아빠 왔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21살, 그것이 아들이 살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웠고 너무 허무했습니다. 도연은 20년 전 이혼한 후 준서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니, 키웠다기보다는 돈을 대주었다고 해야 맞았어요. 회사 일에 묻혀 살았던 그는 아들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야근을 했고 생일에도 회식을 우선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가 준서의 죽음 앞에서 느낀 것은 슬픔보다 후회였습니다.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한 것, 더 많이 웃어주지 못한 것,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술잔에 소주를 따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흑, 흑흑.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5미터쯤 떨어진 곳, 한 소녀가 묘비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어요. 검은색 블레이저에 체크무늬 치마, 그리고 눈을 맞으며 서 있는 가느다란 어깨. 합격했어요. 오빠. 소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서울이대. 합격했어요. 오빠가 가고 싶어 했던 그곳에 제가 갔어요.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서도 의대를 준비했었어요. 재수까지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삼수를 결심한 직후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기억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소녀는 합격증인 듯한 종이를 묘비에 기대놓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소녀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다가가려는데 소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녀의 눈이 크게 떴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기.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저 괜찮아요. 잠깐 이야기 좀. 도연이 한 걸음 다가서자 소녀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이라 미끄러웠어요. 소녀는 비틀거리면서도 묘지 입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위험해. 조심해. 도연이 소리쳤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한번 뒤돌아보고는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소녀는 자신을 보고 그렇게 놀란 듯 도망쳤을까? 발치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어요. 갈색 가죽은 곳곳이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허리를 굽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과 학생증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 이건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기는 작은 손으로 여자의 손가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도연은 알았습니다. 수진이 2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의 이름이 입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에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보였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엄마가 영원히 사랑해. 2006년 5월 14일. 2006년 5월 14일. 그날은 도연이 수진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날로부터 정확히 9달 후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이 얼굴에 쌓였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그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도망간 소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눈매, 코라인, 입술 모양. 모두 수진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자꾸만 그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 사진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결국 그는 장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좀 부탁하고 싶은데. 장비서는 도연의 비서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하며 도연의 모든 사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도연은 지갑에서 발견한 정보들을 전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무님 확인했습니다. 장비서는 태블릿을 도연에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한 소녀의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유리. 2006년 5월 14일생. 올해 19입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친은 한수진. 10년 전 폐암으로 사망. 부친은 미상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현재 외조모 김정숙 씨와 거주 중입니다. 주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반지하 월세고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있습니다. 장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유리 양은 현재 S고등학교 3학년이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외조모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봉천동으로 향했습니다. 주소지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반지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그 창문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유리가 나왔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후드 점퍼를 껴입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유리는 급하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리가 일하는 곳은 역 근처 24시 편의점이었습니다. 도연은 먼 거리에서 지켜보았어요. 유리는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쉼없이 움직였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도 유리는 일했습니다. 이 나이에 도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19살. 준서와 같은 나이였어요. 아니, 준서는 이 나이를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다시 반지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낮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좁은 방 안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어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의 외할머니였습니다. 유리가 할머니에게 물을 드리고 약을 챙기고 발을 주무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손을 들어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20년. 자신이 부재했던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는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마저 잃고 오직 할머니 하나만 의지하며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가 나타났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었습니다. 유리의 눈이 커졌어요. 저번에 지갑을 돌려주러 왔어요. 도연이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유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놔두고 가세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유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나는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 한수진 씨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유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필요 없어요. 유리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문틈에 손을 댔어요. 잠깐만, 손 치우세요. 유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안에서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리야,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유리가 도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왜 이제 와요? 20년. 2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혼자 저를 낳았을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가 편의점에서 밤새 일할 때, 그때 어디 계셨냐고요? 유리 씨,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아니면 불쌍해 보여서? 필요 없어요. 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당신 없이도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연은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왜 이제 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제 왔을까? 20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도연은 비틀거리며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준서를 잃었을 때의 후회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무거웠어요. 준서는 적어도 자신이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처음부터 혼자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며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그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순간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피곤하고 늙고 초라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유리가 거부하든 말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20년의 부재를 메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이라도 달라야 했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유리 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학교, 성적, 진로, 그리고 필요한 것들 모두 파악해 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도연은 다시 반지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기다려줘. 조금만.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의 결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일주일 동안 유리를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들키지 않게 학교 앞 편의점 그리고 반지하 집. 유리의 하루는 고된 반복이었어요. 새벽 6시 기상, 할머니 간병, 등교, 방과 후 도서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편의점 근무, 그리고 다시 할머니 간병. 이렇게 살면 몸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차 안에서 지켜보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가가면 또 문을 닫을 게 뻔했습니다. 장비서가 보내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유리의 성적은 전교 1등이었어요. 서울이대 합격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생활비는 별개였습니다.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해. 도연이 펜을 들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기, 한유리 학생 보호자시죠? 급박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편의점 알바생이에요. 지금 유리가 사장님이랑 창고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몰아 편의점으로 달렸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했어요. 클렉슨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점원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창고요. 빨리. 도연은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유리가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어요. 40대 남자가 유리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가씨, 의대 등록금 걱정된다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착하게만 굴면. 사장의 손이 유리의 어깨로 뻗었습니다. 손 치워요. 유리가 손을 뿌리쳤어요. 하지만 사장은 웃으며 다시 다가섰습니다. 왜 이래? 나이 먹고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낫잖아. 한 번만. 그 순간 도연이 사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도연은 사장을 창고 밖으로 내던졌어요. 사장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살기 어려 있었어요. 한 번 더 손대봐. 죽는 게 나을 거야. 뭐야 당신. 사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사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불러. 내가 신고하지. 도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장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는지 헐레벌떡 편의점을 빠져나갔어요. 도연은 유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유리는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리가 그 손을 쳐냈어요. 손대지 마세요. 유리 씨, 왜 또 나타나요? 왜 계속 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리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도움? 필요 없어요. 유리가 도연을 노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에 도와주셨어야죠.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울 때,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할 때, 그때 도와주셨어야죠. 미안해. 엄마는 울다 죽었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엄마 혼자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낳은 걸 후회한다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웃어주셨어요. 유리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10살 때 암 선고를 받았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일을 멈출 수 없었죠.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마지막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자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아빠는 없어도 된다고요. 유리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착한 척 하세요? 왜 이제 와서 구해주는 척 하세요? 필요 없어요. 당신 없이도 이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었어요. 편의점 앞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유리가 멈칫했어요. 50대 남자가 길바닥에 무릎 꿇은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비겁했어. 내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책임지지 않았어. 너를 낳았으면서도 몰랐다는 핑계로 도망쳤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보도블록에 작은 얼룩이 생겼어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줘. 제발. 유리는 말없이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조금의 연민. 가세요. 유리야.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세요. 유리가 돌아섰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반지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유리가 없는 낮 시간이었어요. 외할머니 김정숙 씨가 휠체어에 앉아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수진 씨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의심과 경계가 섞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유리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십시오. 1시간 후 도연이 집을 나올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와도 유리의 마음은 장담 못해요. 알고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리가 자신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도연은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잠들기 전에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이었습니다. 유리는 검사 후 도연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통해 안부만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리가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도연은 그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조급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상무님, 결과 나왔습니다. 장비서가 봉투를 건넸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가락에 힘이 없었어요.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상무님, 장비서가 달려왔지만 도연은 손을 저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 손녀구나. 정말 내 손녀야. 도연은 결과지를 들고 반지하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 7시 유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추웠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걸음이 멈췄어요. 도연을 봤습니다. 왜 또? 결과가 나왔어. 도연이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들어가자. 할머니도 계셔야 해. 유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셋은 좁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연이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99.9%. 유리는 내 친손녀가 맞아.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유리는 결과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돈 주실 거예요? 그럼 저희 떠나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가족이 되고 싶어. 유리가 웃었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족? 하루아침에요? 아니, 천천히. 도연은 유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시간이 걸리겠지. 1년이 걸릴 수도, 5년이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난 기다릴 거야. 내가 날 받아들일 때까지.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 노릇을 못했으니까. 준서에게도, 내 엄마에게도. 이젠 할아버지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내 곁에는 있을 거야. 내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기댈 수 있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유리의 손을 잡았어요. 유리야, 한번 믿어보자. 할머니, 나도 얼마 못 살아. 내가 혼자 남는 게 제일 걱정이었어. 이 양반이 진심인 것 같구나.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반지하 집 문 앞에 도시락을 놓았어요. 직접 만든 건 아니었지만 정성껏 골라 담았습니다. 메모도 함께 넣었어요. 잘 먹어라. 할아버지가. 처음엔 도시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시락이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웃었어요.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할머니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당뇨 전문의 최고의 의사였어요. 도연이 직접 차로 모셔갔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는데. 할머니가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유리도 따라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셋이 나란히 앉았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좋습니다. 약만 잘 드시면 관리 가능해요. 의사의 말에 유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주말마다 찾아갔습니다. 생필품을 들고 반찬을 들고 거창한 선물은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 실용적인 것만 챙겼습니다. 공부는 어때? 괜찮아요. 의대 준비 힘들지? 할만해요. 대화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길어졌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연이 평소처럼 찾아갔을 때 유리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처음으로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도연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맛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당신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죄송합니다. 이젠 유리라도 잘 챙겨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유리가 옆에서 그릇을 닦았어요. 둘이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저 물어봐도 돼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준서 삼촌,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착한 아이였어. 너처럼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아이였지. 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갑작스러웠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좀 더 곁에 있었다면 달랐을지도 몰라. 유리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해와 공감이 있었어요. 후회 많이 하시죠? 매일. 저도 엄마한테 그래요. 더 잘해드릴걸. 더 착하게 굴걸.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유리야. 네. 이젠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만큼은.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도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래, 유리야. 도연이 유리를 안았습니다. 유리도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좀 편히 쉬렴.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3월의 어느 오후 도연은 회사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는 순간 그는 유리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제 막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손녀. 함께할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얼굴은 유리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손을 들어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안 죽어. 협심증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자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또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수술 잘 받을게. 약속해. 도연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유리가 손가락을 걸었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도연의 조카 강태훈이 주도했어요. 태훈은 30대 후반의 야심가였습니다. 도연이 쓰러지자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삼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태훈은 이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녀라는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려 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태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이사직을 맡겠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도연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도연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회사 지분의 60%를 유리에게, 나머지는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태훈의 이름은 없었어요. 공증까지 완료했습니다. 상무님. 장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태훈이에게 전해줘. 욕심은 사람을 망친다고. 한 달 후 도연은 퇴원했습니다. 태훈은 이사회에서 축출되었어요. 도연은 CEO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이젠 유리와 보낼 시간이 더 필요해.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리는 서울이대 첫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매주 주말에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머니와 셋이서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평범한 가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유리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유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딸 유리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6살이구나.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엄마는 내 아빠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었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다만 시간과 상황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이지. 내가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약 언젠가 아빠를 만나게 된다면 한 번쯤 기회를 줘.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며 살아. 아빠도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사랑할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있든 없든 내가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유리야. 영원히. 엄마가. 유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를, 그리고 화해를. 4월이 왔습니다. 유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묘지를 찾았어요. 준서 삼촌의 묘, 그리고 어머니의 묘. 두 곳 모두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눈처럼 내려앉았어요. 유리는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유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했던 것처럼 저 아빠를, 아니,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처음엔 미웠어요. 정말 많이.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왜 엄마를 혼자 두었냐고.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더 세차게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거.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유리가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리가 손짓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할아버지도 인사하세요. 엄마한테.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을 남겨줘서.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준서의 묘 앞에서도 같은 시간을 가졌어요. 유리는 합격증을 다시 꺼내 놓았습니다. 삼촌,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괜찮으세요. 우리 가족이 됐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감사와 평화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묘지를 나오며 유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그래. 할아버지도.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팠고 가끔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함께 안고 갈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유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리는 할아버지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할아버지. 나야말로 유리야.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은 계속 흩날렸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길고 짧은 그림자, 하지만 함께 가는 그림자. 가족이란 혈연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과 유리는 이제 막 그 시간을 쌓기 시작했어요. 20년의 부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20년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리가 잠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도연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유리야. 할아버지에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창밖으로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어요. 함께 맞이할 계절이